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중입니다.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을 대거 수정했는데요.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사람들보다 더 북한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기용한 것 같아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이 기관은 남북 대화를 하거나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을 망치는 거죠. 국정원을 망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할 공수처 후속 처리와 부동산 대책의 추가 입법 등 국회에서 여야가 마주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요.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영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중복해서 여러 곳을 돌면서 사재기하는 것을 막는 시스템에 관한 것을 제가 올렸는데요. UI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는 중복해서 투약을 막기 위한 거죠. 꿀을 마스크에 접목해서 여러 곳을 돌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의 유행이 심하던 지난 3월 인터뷰했던 박상훈 약사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공적 마스크와 마스크 공급 제한의 폐지를 앞두고 약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이런 제안을 직접 만들고 실행에 옮긴 박상훈 약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다소나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판문점 북미 접촉은 없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싸늘한 반응과 전국 현안에 묻혀버린 비건의 방안. 비건 역시 북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복잡한 상황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해법이 궁금해집니다. 3부에서 홍현익 박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도 자신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해 비판을 받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830 정치토크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초선 의원 모셨습니다. 부동산 민심과 전국 현안에 관한 이야기 생생하게 만나는 대담 쇼크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는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하고는 첫 통화죠? 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이야기 나눠볼 게 이제 역시 부동산 이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가 20여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정부 생각대로 시장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이걸 정말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불안하고 계속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이 정부가 시장을 잘 모르고 또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17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이 56%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지금 22번의 대책을 냈지만 서울 평균 집값은 52%, 아파트 값이죠.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내놓는 정책보다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오늘 팔겠다고 했습니다만 보유한 강남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더 엄청나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신호에 더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왜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폭등하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엔 또 하나 이제 2천조에 3천조라는 엄청난 부동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면 돈이 남는 이런 구조를 지금 꾸준히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 3천조가 부동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하려고 해도 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 환경 또 아주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노사 환경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투자하자는 돈이 떠돌고 시장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공약을 하든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규제책을 내놓든 그것이 시장에 성공하지 않더라는 이런 그 경험 때문에 강남에 이런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한 채를 써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제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것도 이런 수요를 더 부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종합하면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귀결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시장에 좀 맡기고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수정적인 이게 그 역대 정부의 이게 지표가 벌써 이제 이른바 민주당 정부가 2번이었고 또 우리 전신이 있던 그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 정부가 또 2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두 시기에 부동산 지표를 보면은요. 이게 둘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민주당의 두 정부 사이에서는 벌써 50% 이상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집값 폭등의 폭이 2.5배 차이가 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간 3년 기간을 생각하면은 가격 폭등 속도가 7.5배나 됩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 대한 배려, 시장을 어떻게 하고 이걸 모든 것을 투기로 보고 또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수요가 생기고 왜 이런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의 자금이나 투자 자금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 있도록 투자처를 찾아주려는 노력, 기업의 환경,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1가구 2주택을 소유했다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한 채를 팔겠다. 그런데 청주 자기가 국회의원 했던 청주의 집을 팔고 강남의 집을 남겨두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있죠. 노영민 시장이 이 강남 아파트도 팔겠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하시는 분으로 청주가 이제 노영민 실장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또 거기서 지역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과 지방에 집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서울 집값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향 사람들 지방은 지금 오히려 이 부동산 경기와는 멀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있는 마산 학포의 경우에는 최악의 지금 그 집값이거든요. 이 부동자금이 지방까지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토 균형 발전이 있어서 이렇게 이 지역에도 이런 부동자금이 흘러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역에는 또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집을 팔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제 청주, 더구나 고향을 하니까 또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리고 지방 사람 전체가 보더라도 이거 공직자들이 지방을 살리는 생각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서운한 생각이 보태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거 역풍을 더 맞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서실장이고 국정에 최고 지금 책임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아마 이 강남 집을 못 팔았다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이 아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민심의 분노한 민심은 이제 그런 사정을 봐주지 못할 지경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여야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 민주당은 43명, 미래통합당도 41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 국회의원 다주택자들도 집을 파는 동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원도 이제 우리 국정을 이끄는 한 축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뭐 여당은 야당을 한 번도 지금 국정의 축으로 인정하고 바탕으로 인정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뒷밟기를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정을 함께 책임져야 되는 동반자로서 고민의식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 여당과 이 사람들이 구두선으로 매번 정책을 집행하고 또 정책 정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히려 서울의 강남의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회에도 최고위 지금 선출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불신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저는 뭐 그것이 이중잣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그 국민의 정서라든가 또 뭐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경우가 다 다르겠죠. 이게 여러 주택을 소유해서 정말 투기 목적인지 아니면 두 채가 있는데 근데 뭐 지방에 하나, 뭐 서울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경우가 다를 텐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서 전시에 살고 있고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연유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맞는 대응 있어야 될 때고 어떤 시민들의 정서, 유권자의 정서, 또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을 지분 처분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거 반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반헌법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박원순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 맥락을 잘 봐요. 제가 마침 그날 그 CBS 라디오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저한테 대통령 지시를 야당도 따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방점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생각은 아니 그러면 시장 그만두라 그러면 대통령 지시하고 따릅니까? 이런 어떤 앞에 대목이 맥락이 있었던 것인데 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주장이 좀 과했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이건 뭐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시작하는 거 아니라 무조건 이게 정책이란 것이 법과 제도라는 것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시장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시장의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법과 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은 채 남보고는 지키라 그러고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이런 이중성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여당이나 또 정부 고위 당직자들 솔선수범해라 이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미래통합당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 원성을 전혀 모르는 듯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지난 3년 사이에 서울 집값이 지금 53%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얘기했더니 또 이건 또 다르다 그랬지만 그러나 이 경실련 분석이고 또 KB금융에서 부동산 지표도 또 비슷합니다. 국토부에서 뭐 이야기하는 지표랑 서로 다른데 그런데 지금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데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이 정부가 정말 최고의 민생 과제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고통 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맞벌이 하는데 전세값이 올라서 지금 사는 전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도 좀 여쭤보죠. 더 이상 원 구성 관련 협상은 없는 겁니까? 계속 17대 0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회가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제일 야당이 맞는 원칙과 전통을 여당이 갑작스레 바꾼 데 이제 기냈습니다. 이게 이제 제1당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 전체 진행 운영을 맡고 또 마지막에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맡기도 함으로써 최소한의 여당의 독주를 일정 시기 좀 견제하고 숙고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서로가 유지 발전시켜 왔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빼앗아 버리니까 야당으로서는 이 여당의 폭주를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나눠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당 인식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원칙적으로 다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건 자, 외교 안보 라인이 대거 교체가 됐는데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또 소훈 국가안보실장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세 분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뚜렷한 건 이게 어떤 분은 훨씬 과반에 못 미치고 어떤 분 딱 이 반반 여론이 반반 쪽이 됐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다른 정책도 아니고요. 국가 안보라는 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가 지도자도 이야기했지만 외교랑 안보라는 것은 이게 실패하면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내정이라는 건 서로 이견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하면 나중에 고통은 있겠지만 회복이 되지만 그래서 이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분열 요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열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여론 지표로도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정원장 문제입니다. 국정원장을 대북 협상의 통로로 자꾸 인식하는 건 일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국정원장을 대북 협상의 통로로 했던 것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 때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직접 북한을 가고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도 만나고 협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를 했을 텐데 결국 대실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금 아마 그 실패의 이유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당국,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고 이런 도발을 지금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세계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작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국가고 G7에도 포함될 수 있는 국가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 강국이나 주변 국가의 그 흐름이라든가 정책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군사 외교 안보 전체를 관정할 수 있는 정보 전쟁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 정보 전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북 관계를 잘 푸는 어떤 협상의 통로로 된다는 것은 그 국가 전망이 걸린 정보 전쟁을 엉뚱한 데 내맡겨 놓는 것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원칙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박지원 전 의원이 대북 관계 좋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최근에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근데 그러면 대북 특사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라든가 대통령 관심사가 온통 그거니까 이렇게 해야 할 문제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정보전을 총지휘할 국정원장을 이런 식으로 대북 협상 통로로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 자질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 청문회를 준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낙마를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 국민들의 우려가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해서 국가정보원을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아주 위태로운 외교 안보 상황 그리고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임자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